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계속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통하여서 함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더십 강의 책의 제3부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지적 리더십, 도덕적 힘으로서의 이념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6장 지적 리더십 및 도덕적 힘으로서의 이념 제 8번째 시간, 8번째 부분으로서 매직 서클이라는 그러한 부제가 달린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직 서클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마법의 그러한 원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이러한 마법의 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누가 들어가든지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법의 원을 만드는 그러한 지적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통하여서 또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어떤 철학자가 자유에 대한 수단의 정의, 친절한 정부라는 확장된 비전, 대중적인 정치적 선동과 정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정하는 이해를 포괄하는 이론의 마술 동그라미를 그려서 완성할 그러한 철학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자유라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수정된 정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한 친절한 정부, 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그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인격자와 같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정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확장된 비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중적 정치적 선동과 정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하나의 틀, 이러한 매직 서클을 만드는 그러한 지적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궁금하시죠? 과연 이런 지적 리더가 어떠한 사람이겠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벤담, 제레미 벤담이 나오죠. 우리가 다 사회책에서 배웠더니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의이다 라는 행복의 산술로 대중의 욕구와 합리화된 정부, 대중적 행동을 포괄하는 하나의 지적인 체계를 제시할 것을 사람들은 벤담을 통하여서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레미 벤담은 영국인들을 위해 자유로운 선택과 실제적인 자유를 최대화할 수 있는 일반 규칙들을 구성하였고, 이 벤담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규칙들을 구성하여서 그 책에 그것을 제시하였고, 또한 뒤에는 의회 개혁과 비밀 선거, 보통 선거권 및 다수결의 원칙을 지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가 개혁돼야 된다. 우리나라면 국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 선거, 지금은 당연한 그런 선거의 원리죠. 그리고 보통 선거,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 주어지는
그리고 다수결 원리, 이런 현대의 어떤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한 상식화되어 있는 그런 원리들을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벤담이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벤담은 정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관련하여서 다수의 최대 행복에 유해한 행위들을 제재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정부는 본래 커다란 하나의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은 이 정부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하나의 개인의 자유를,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 어떤 하나의 수동적 역할로만 보았고, 이 정부 자체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의 어떤 집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벤담 역시도 이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어떤 권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이 잘 알듯이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극적 자유를 벤담 역시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부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또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지만, 반면에 또한 의회의 개혁이나 비밀선거, 보통선거, 다수결 원리와 같은 그러한 대중과 다수를 위한 그런 어떤 원리들,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적극적 자유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 참정권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 벤담의 중요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또는 적극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약간 과도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벤담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것을 주장하였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란 벤담이 봤을 때 본래 대중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창출해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개인의 어떤 복지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해방,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거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벤담은 형사개혁이라던가 식량 부패를 위한 냉욕장, 오늘날로 같으면 뭐 커다란 냉장고 정도 되겠죠. 프리지다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같은 창의적 제안을 많이 했던 그 벤담 역시도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가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바로 이러한 자유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정부나 아니면 어떤 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자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자론적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이라는 지배적인 원리이자 예언자였던 그는 자유를 본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소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국가가 그런 것을 억압하지 않도록 국가로부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자기 완성의 잠재력을 국가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런 비전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국가는 내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가 지켜지는 한에서 정부의 존재도 인정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벤담의 젊은 제자였던 바로 우리가 늘 잘 아는 밀이 있습니다. 밀. 존 스튜어트 밀이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지적 생애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의와 분석, 그리고 압제와 편협성, 인톨러런스, 편협성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헌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의 자유론, on liberty, 그가 쓴 유명한 책, 이 자유론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 주제에 대해서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영역, 즉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자기애적 행위의 영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밀을 능가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에게 있어서 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 고유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바로 그 자유가 바로 고유의 인간이 본래적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수단으로 통하여서도 이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또한 이 밀은 정치개혁가였으며 시대를 앞서서 비례대표제, 이 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대표로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부인의 권리, 과거에는 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밀은 일찍이 여성의 권리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무교육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율의 상속세,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많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속세를 물려야 된다 라는 것이 이 당시 어떤 자유의 개념,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벗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의 경제적, 사회적 박탈과 욕구, 그리고 여러 기회들에는 이 밀의 그러한 주장은 좀 부적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멜 파프라는 분은 이 자유론의 특징, 이 자유론이라는 그 책의 특징이 바로 모호함과 모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모호하고 자유에 대해서 약간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밀의 개념은 벤담보다는 좀 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동을 통한 자유의 확장에 대해서 다루어지면 그것을 포용하지는 않았으며, 그러니까 밀 역시도 어떤 국가에 의한 자유의 확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회적 관대함과 동정심은 교육받지 않는 거대한 대중, 즉 노동조합에 의해 지배되는 다수의 유권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어떤 다수의 그러한 유권자, 그 비례대표, 그 다수대표, 다수결의 원리,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바로 이 노동조합의 지배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어떤 자유라는 것이 도리어 어떤 침해받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이 자유론에 관한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모순점, 모호함이 발견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란 자유에 대한 이상이 있지만 또한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그 이론이 수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 기제를 장악하고 자유인들의 자유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은 자신의 원리에 많은 예외를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 인간이 자유박인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따른다는 이런 예외 조항을 많이 두게 되었죠. 그 이유는
여러 사회적 어떤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 다수의 세력들에 의한 어떤 그러한 제약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원리들이 적극적 자유와 사회주의를 향한 영국의 점진적 운동에 있어 그를 전통적인 인물로 자리잡게 했다. 바로 이러한 예외들이 도리어 이제는 적극적 자유 그리고 어떤 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를 이끄는 사회주의 그리고 또한 어떤 그것을 향한 영국의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이정표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기초를 놓은 그러한 선각자적인 입장으로의 밀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밀은 궁극적으로는 산업적 인간에게 의미 있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지적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외되는 인간,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적극적 자유의 측면에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미리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지적 리더십의 부분에서는 그것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마법의 동그라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법의 동그라미를 이것을 완성했는가? 던 베조트라는 분은 내각제 정부를 두 개를 연결하는 하이픈, 두 개를 연결하는 버클로 비유하면서 어떤 대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영국 도시의 민주적 환경 하에서 확실하게 사라져가고 있던 시대착오적인 하급 계급의 복종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던 베조트가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던 베조트라는 분은 이분은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두 개를 잇는 하나의 버클이다. 두 개를 잇는 하나의 어떤 버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두 개는 뭐겠습니까? 하나는 입법부, 하나는 사법부. 이 두 개를 하나로 이제 잇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뭐 정부와 대중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잇는 그러한 것이 내각제 정부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혁신적인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했던 던 베조트 역시도 그가 이 마법의 동그라미를 형성하는 그러한 역할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여기 이제 액튼 경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액튼 경도 자유를 도덕률에 대한 복종으로 정의하고 또 자유는 절대 군주제가 아닌 절대 민주제에 의해서 위협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절대 민주제는 복종심에 의해서 단지 일시적으로 제지받고 있는 하급 계층의 수평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액튼 경이란 분은 하나의 어떤 자유를 도덕률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도리어 절대 군주제를 지지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하나의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법의 동그라미를 또 형성한 그러한 역할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어떤 선거권의 확대와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창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권의 확대. 벤담도 역시 말했듯이 선거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런데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이것은 하나의 적극적 개념이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거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정부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존재로 부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이 자유, 국가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어떤 새로운 정의, 적극적 자유의 개념과는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영국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철학자였던 그린이란 분이 하나의 관념적인 형이상학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자유방해부로부터 정부의 계획과 통제로의 전환을 정동하는 하나의
지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국 이 지적 근거라는 것은 옥스퍼드의 그린이라는 분이 이 바로 어떤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을 통하여서 이 자유방임이라는 과거의 어떤 자유의 개념에서 바로 정부의 어떤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어떤 하나의 전환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정당화를 바로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철학 이런 것들로부터 그 근거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모든 유예는 공적인 유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제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부가 건강, 주거, 공장과 광산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교육상의 적극적 역할 이러한 것들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분이 그러면 상당히 이 지적인 마술의 동그라미를 상당히 좀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버너스 교수님은 실제로는 이러한 지적인 이런 마술 동그라미는 누가 채웠냐면은 차티스트 운동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급진주의 운동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 뭐 이런 및 여타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 속에서 나온 어떤 일단의 덜 유명한 여러 어떤 사상가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가들의 뿌리는 초기 어떤 수평파, 그러니까 초기 수평파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동등한 그러한 권리, 동등한 위치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파겠죠. 바로 그러한 수평파와 디거들까지 올라간다. 디거들이라는 것이 또한 이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거슬러 간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들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 함의를 오랫동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빈민의 투표권을 위해서 싸우고 또한 만약 올바른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기만 한다면 평민들의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권력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바르게 구성되기만 하면은 평민들의 자유를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도록 평민들을 또한 어떤 통제나 아니면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에도 약간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어떤 경제발전 과정이나 어떤 좀 약간은 통제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는 계획경제, 경제계획, 경제개발 500년 계획처럼 그런 계획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들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 범위가 넓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상당한 어떤 자유의 확대를 가져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어떤 마지막 10년에서 20년쯤에 영국 노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직면한 질문은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와 일반적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보다는 도리어 사회적 통계와 분석 그리고 산업 조직이라던가 정치 전술, 정부의 행정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부담은 여러 사회적인 통계적인 것들을 분석하는 부담은 스스로를 페이비언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뛰어난 사상가들이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이 페이비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19세기 말에 상당히 어떤 통계적이고 또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어떤 지적 활동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비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들은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어떤 사절하고 그러니까 정치행위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사회 통계를 축적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사람들이 어디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연구하고 그것을 분석했다는 것이죠. 그 함의를 또한 오랫동안 토론하는 지적 업무를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러한 통계적 결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서로 지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정치 전술은 연설, 책과 팸플릿을 통해서 노동조합이나 사회주의 협회, 개혁협회, 강요회의와 시의회, 런던의 상류사회응접실 등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사회 통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지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원리들을 산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 노동계급이라던가 아니면 노동자 단체라던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강요계급이라던가 정당이라던가 이런 것에 파고 들어가서 그 어떤 자신의 원리들을 알게 해주는 또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팜플렛인 어떤 소책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었다. 상당히 정치적이죠. 영국인들이 정치적이고 또한 자신의 어떤 분석한 결과를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페이비언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직접 정치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손발로 뛰고 머리로 돌리는 그러한 지적 집단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이런 바로 그런 분석과 통계를 통한 그러한 지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물들과 아니면 그러한 노력들이 또한 실제 정치 현실과 서로 연결되느냐? 사실 별로 연결 안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 현실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분석과 어떤 지적 토론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스스로의 어떤 이론을 세우는 거고 또 현실적인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이 사회적인 개혁이나 변화가 이렇게 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비언이 미친 정확한 영향력은 뭐냐면은 꽁트류의 실증주의자, 그리고 기독교적 또는 비기독교적인 사회주의자, 그리고 노동조합주의자,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토지개혁과 그리고 조지의 제자들, 이 사람 조지의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토지, 공공토지에 대한 토지세만을 남겨놓고 다른 모든 세금은 다 폐지하자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최근에 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공공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얻는 어떤 부가가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동의 가치 없이 그냥 온전히 땅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이익은 상당한 큰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조지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주장들을 했었고, 그들이 미친 영향력으로부터 이것을 이들이 미친 영향력과 페이비언이 미친 영향력을 서로 분리해낼 수는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페이비언뿐만 아니라 이런 실증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토지개혁자, 조지의 제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 가운데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적 집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비언의 영향력이 심원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끈기 있는 자료주직과 또한 가차없는 선전에 주로 기초하고 있었으며, 때때로는 버나드 쇼의 기지에 영향을 받아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다툼과 노동계급에 대한 그들의 정서적, 신체적 이질감, 그리고 작은 규모, 정치적 무경험,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웨브 부부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자 앤드 시드니 웨브, 이렇게 웨브 부부가 있었는데, 이 웨브 부부나 아니면 쇼라는 그런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과 같이 바로 이런 분들은 영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통합시키고 또한 정치적 행위와 정부 구조에 대해 그들의 이념이 지닌 함의를 또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또한 설파한 바로 그러한 어떤 페이비언에 속한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웨브 부부라는 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잠깐 그 내용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웨브 부부라는 분은 영국의 사회개혁가고 역사가고 어떤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제임스 웨브라는 분은 1859년 출생이고 1947년 2차 대전 종식 그 무렵에 돌아가셨고, 또 이제 베아트리제 웨브라는 이런 분은 1858년에서 1843년까지 살아셨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죠. 1882년에.
그러니까는 한 나이가 한 25 정도 되어서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이 시드니 외부는 런던에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페이비언 협회라는 그런 협회에 가입하였고, 거기서 이제 많은 강력한 소책자를 저술하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회단체 많이 사회단체들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상당히 어떤 그런 활동들에 변호사님들이 또 많이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또 활동들 하시는 것을 많이 또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도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도 이제 여기 이제 강화도에 관련된 그러한 어떤 강화도의 어떤 의미, 강화도 조약의 의미,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는 그러한 토론회 같은 것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해봤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이제 하우스 모임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론을 만들고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또 의욕적이고, 또 이제 거기 여러 교수님들과 또 거기 또 변호사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바세라는 단체에서 오신 그런 변호사님도 참여하셔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또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이런 여러 사회적 문제에 또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여기 이제 시드니 외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소책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베아트리제 외부,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은 일찍이 사회 문제에 많이 관여를 하였고, 또 결혼 후에는 사회주의와 또한 노동조합주의에도 또한 헌신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정치문화 주간지인 더 뉴 스테이트맨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하기도 하셨고, 또한 이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1922년에 하원 의원을 하시고, 그리고 1924년에는 상무성 장관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1929년에서 1931년까지는 식민성 장관이 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1929년에 패스필드 남작자기를 이제 받는 등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비언 바로 이러한 어떤 지적 집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는 실무가, 정치가, 행정가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부인 같은 경우, 이제 그리고 외부 부인은 무대 뒤의 어떤 지적 리더십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다. 이 뭐냐면은 이 페이비언이라는 그런 집단이 실제로 어떤 정치 무대에 뛰는 건 아니지만 그 정치 무대 뒤에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무대 뒤의 리더십, 보이지 않는 하나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이 무대 뒤에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이면에 하나의 무대 뒤에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페이비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 뒤에 있는 리더십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또한 이 남편인 시드니가 이 리더십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제 자신의 집이 어떤 노동운동의 또한 지적 본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오랫동안 그의 페이비언 동료였으며, 또한 뒤에 그들과 결별한 웰스, 그러니까 이 외부 부부에 대해서 이 웰스라는 사람이 페이비언을 하면서 서로 각별한 그런 동료의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 나중에는 이 웰스가 거기서 페이비언이라는 그런 협회에서 뛰쳐져 나간 것이죠. 이 웰스가 왜 그랬냐 하면은 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집단의 효과성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던 시국 소책자, The Attractive for the Time, 시국 소책자. 이런 소책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조그만 소책자를 통해서 뭐 지금 현재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변형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소책자를 통해서 이제 운동을 펼쳐갔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시국 소책자 운동의 작은 그런 조그만 방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스트랜드 가로 나가서 교통의 번잡함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교통이 번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조그만 소책자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하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저 대중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웰스는 뛰쳐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직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작은 일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모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 어떨 때는 우리 하는 그런 지금 토의가 과연 이 커다란 대중과 이 나라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소용이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대한 집단을 만들거나 커다란 단체를 통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웰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번스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외부 부인과 웰스 두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다 과장되었고 이 존경할 만한 제도들과 강력한 이념 사이의 갈등에서 웰스의 제도는 항복하였다. 그래서 웰스는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정말 한번 이 사회를 뒤집어 풀 만한 그런 제도나 어떤 강력한 것을 많이 주장했지만은 사실 자금자금하게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 많은 그러한 여러 지식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어떤 정확한 정보에 따른 어떤 그러한 제도들, 그리고 또한 이 사회를 이끄는 거대한 이념들, 바로 이 사이에서 이 웰스의 그러한 주장들은 다 항복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 커다란 사회 이념이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바로 어떤 작은 하지만 정확한 통계의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시국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그런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것들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러한 작은 모임들과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쏟아부은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것이 모여서 결국은 이 사회 전체를 바꾸고 변화시킨 하나의 씨앗이 되고 하나의 불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모임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작은 모임에 내가 참석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이 전체를 바꾸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벤담과 밀러부터 시작하여서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적극적 자유의 개념으로 변화하며 산업화의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들, 특히 폐업위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당시에 영국 산업화 시대 당시에 영국의 그런 어떤 지적 리더십의 모습을 잘 조명해 보고 보이고 계시다고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의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폐업위원이 사용했던 소책자와 같은 작은 시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어떤 권력이라던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원하지만은 사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소책자나 작은 행동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들을 바꾸어 놓고 신선한 그러한 영향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불꽃이 커다란 불을 일으키듯이 바로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어떤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북한이 지금 이제 오물 풍선을 쏘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쏘는 의도는 뭘까? 그 풍선 쏴가지고 뭐가 될까? 대한민국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이러한 작은 그러한 어떤 공격들, 작게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침범들이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초가상간 다 태우듯이 갈 수 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작은 그러한 어떤 유인물들 있잖아요. 어떤 뿌리는 것들, 삐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게 무슨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주 하찮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의 꼬투리가 돼서 나라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큰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예 초기에 딱 끊고 그런 것들은 아예 침범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지금 계속 우물풍선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그 6-8장 부분들 넘어가고 그 뒤로 이제 변혁적 권력의 어떤 지적 시험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기 하우스에서 이제 하우스 어셈블리를 또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굉장히 신선했고 물론 작은 그러한 모임이고 3번 정도 만났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작은 책자도 있거든요. 거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상당히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해결책을 많이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좀 그런 짜금짜금한 그런 모임들이 계속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들. 안 그런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그걸 알아주고 그것을 그렇게 막 띄워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변혁적 권력의 지적 시험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적 권력의 지적 시험. 이 제목만 보면은 변혁적인 권력이 어떤 하나의 지적인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혁적 권력은 무엇이고 지적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유와 권력의 관계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은 가혹하고 큰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정치 세계에서 그러한 시험은 권력을 잡거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치가들과 정당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에 직접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적 능력 이상의 문제인데 이것들은 중요한 기능들이지만 지식인들에 의한 정치 리더십의 궁극적 시험은 아니며 그러한 시험은 가치나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치 리더십에 있어서 궁극적인 시험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어떤 가치라던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목적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왜 이것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 정치적 리더십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즉 바로 이러한 가치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능력은 목적과 수단을 분석적이고 창조적으로 연결시키고 또한 특정의 가치가 정치행위와 정부 조직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명료화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본 것이죠. 즉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고 바로 그것을 어떠한 목적이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과 거기에 적합한 수단을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창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또한
특정의 가치가 과연 이 정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 이것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혁적 권력, 트랜스포밍 파워가 되겠죠. 변혁적 권력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미국 헌법 제정자들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인데, 그들은 특정한 정부 구조를 세우고 적어도 연방주의자 문서와 여타의 저술들을 통해 소극적 자유,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는, 이 자유는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압제적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기 알맞은 정치적 행위에 관한 특정한 전략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 구조를 이루고 구성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변혁적인 힘에 대한 시험이다. 변혁적인 권력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변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소극적 자유를 지켜나기 위해서 이에 합당한 정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이것이 고차원적인 그러한 지적 리더십의 행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신뢰가 미국의 헌법 제정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산업화하는 국가에 있어서 지적 정치적 리더들이 대중의 욕구에 반응하고 이러한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정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원리를 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정자들이 이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 정부 구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산업화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 산업화에 적합한 이제는 과거의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확장된 적극적 자유의 개념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연 그러한 시간들은 얼마나 걸릴까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1800년 제퍼슨의 승리와 4년 후에 그의 재선과 더불어 적극적 자유의 체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면은 농부와 소규모 채무자들, 직공들, 변경의 계층민들과 여타의 가난한 사람들의 연합에 의한 다수결 원리, 이 적극적 원리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자유, 이것은 바로 이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다수결의 원리, 적극적, 바로 이거 왜냐하면 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면은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농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 돈 빌린 채무자들, 그리고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수를 이루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을 이 정부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결의 원리와 적극적 원리는 서로 연관관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가 놀랄 만큼 신속하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한 제퍼슨은 그의 반대자인 연방주의자들을 포섭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수 연합을 구축했으며 재임 기간 중 그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하고 그가 공화주의적 연방주의자라고 지칭한 것을 자신의 진영에 도입해 다수결 원리칙의 핵심적인 중용을 보여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토가 공화주의적 연방주의자. 공화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의제 정부를 통한 통치, 그리고 연방정부는 강력한 하나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이것이 서로 합치된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제퍼슨이 주장을 하고 나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극적 자유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행사하여 지금은 소수당인 예전의 연방당 페더럴리스트 파티, 연방당 출신의 유임자들에게 피난처 같은 법원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력한 연방주의자들이 다 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을 이제 제퍼슨이 공격한 거죠. 루즈벨트도 비슷한 행위를 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자신의 뉴딜 정책이 추진하는데 계속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계속 태클을 거니까는 결국 법원이 이제 이건 개인의 자유를 막는 행위다고 정책을 계속 반대하니까 그 법원을 아주 진보적인 그런 어떤 판사들로 갈아치우려고 한번 작정을 하고 이제 나선 거죠. 근데 실패했죠, 결국은. 그러나 19세기 미국에서 다수결 원칙은 하나의 지적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제퍼슨은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데 더 능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적 리더들도 18세기 이념과 영국의 정치 사상 및 실제 그리고 미국의 상황과 가능성에 다수결 원리를 연관시킬 수 있는 이론과 해석을 진전시키지 못했으며 그 반대로 19세기 지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반다수결주의자인 켈로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켈로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다수결주의야. 다수결에 대한 원리를 반대한다.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리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지적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나타났던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적극적 자유에 대한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도리어 반다수결주의 쪽으로 켈로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영국과 상당히 다른 어떤 길을 미국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켈로운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남부 출신인 것이죠. 고유한 제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메디슨의 모델 속에서 훨씬 많은 견제와 균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메디슨은 미국 헌법의 제정자죠. 그리고 미국 헌법 안에 바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치를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켈로운은 이 메디슨의 견제와 균형 장치보다 여기에 수많은 하위 장치들을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로운과 다른 반다수결주의자들은 그 신생국에 다수결 원칙에 반대하는 감정의 깊은 원천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땅에 이 다수결주의를 반대하는 이 반다수결주의 그 분위기를 미국 땅에 심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츠라는 분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것은 분명한데 이 나라는 어떠한 다수도 실질적인 소수를 파괴할 정도로 그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로크적인 원칙 아래 공고하게 단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 로크라는 사람의 사상이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했는데 존 로크. 이 로크는 뭐라고 했냐면은 개인의 그러한 권리, 이 권리는 어떠한 측면에 들어가면 이건 절대 불가침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에 의한 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로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다수가 힘을 발휘하고 다수의 결정에 따라
소수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로크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크는 이 다수가 결국은 이 소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건 자율법 사회성 공고제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정원 명령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들고 일어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반다수결주의를 미국 내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츠라는 분은 현대 정치 이론에서 가장 비굴하고 온순하며 가장 상상력이 없는 다수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대중은 그들에 대한 광적인 두려움에 의해 일련의 속박들에 의해서 제약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수는 사자를 묶는 가죽끈으로 영원히 묶여있는 고분고분한 사냥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켈로우의 반다수결주의입니다. 반대파가 또 있습니다. 반대파는 뭐냐면 이 잭슨주의파가 있습니다. 잭슨은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잭슨파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대중의 희망이었습니다. 대중의 희망. 민주주의의 꽃. 모든 대중의 그런 여론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다수란 누구냐? 어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잭슨파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제 켈로우에서 나간 것이죠. 이 잭슨주의 운동은 모두 본질적으로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의해서 그런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법원과 은행 등을 공격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잭슨주의 운동 역시도 그런데 이것이 다수의 힘을 받긴 했지만 이것이 그렇다면 적극적 자유로 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소극적, 여전히 정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극적 자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잭슨파와 같은 모습들이 역사에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우리에게 또한 빈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유를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확장시켜주고 집을 사주고 이런 자유의 적극적 확장은 경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로 그러니까는 좋은 말로 민주적인 그러한 방식대로 해서 다수가 원치 않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논리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정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즉 여전히 소극적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정부는 자신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러한 어떤 항거나 대항의 대상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수가 뭉쳐서 그래서 바로 어떤 항거나 어떤 그러한 저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적극 자유를 막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다수결 원리라는 것, 대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대주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사실 많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약자들이고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도리어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정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상황들은 도리어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적극적 자유를 포기하는 바로 그런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의 그 근본에는 제가 봤을 땐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권력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의 반작용으로 그것을 치받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건데 물론 정부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침해를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될 것은 그것이 소극적 자유의 그러한 측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극적 자유에서 이제는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부의 그런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를 확대시키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 자유의 그러한 모습을 잘 마음속에 개념화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 개념화를 그 지적 근거를 지적 리더들이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전히 정부는 악의 존재,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악의 존재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또 과거 역사에 있었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지금 이제는 하나의 AI 시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자유의 개념조차도 바뀌는 대전환의 하나의 싱귤레러티 이런 대전환의 어떤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라는 것이 좀 현대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도래한 대단히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미국의 지식인들이 영국의 상대들보다 자유 개념의 실질적 기반을 바꿀 필요성에 더 성공적으로 대응했는가 하는 여부가 문제였는데 많은 요인들이 그 가능성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다윈적 사고의 혁명, 즉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생각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사회적 다윈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 역시 진보한다, 진화한다라는 것인데 이 다윈적 사고의 혁명에 따라서 미국인들은 공개 경쟁과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방임 원리를 고무했던 사회 다원이즘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적자생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면 결국 사회는 점차 발전해 나갈 것이고 진화해 나갈 것이다. 바로 이런 사회 다윈주의가 더욱더 미국 사회를 경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의 노동운동은 막대한 해외 이민과 서부의 노동자들의 어떤 유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재형성되었고 이들은 전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행위에 있어서 성공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조합주의를 통한 자본가적 가풍 및 관습에 합류하는 데보다 직접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과 여타의 급진주의 운동들은 19세기 후반의 정치 문화에서 어떠한 기반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왜냐하면 사회 다윈주의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혁자들은 문민 옹호자들, 열렬한 주류 판매 반대자들, 반트러스트주의자들, 은화 주조 자유론자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주의자들로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 것이 19세기의 중반의 미국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평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다수결 원칙에 대한 당시의 미국 분위기를 미국 초기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원칙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련하여서 당시 로크적인 개념이 크게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제시해주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토의 부분은 현재의 지배적이며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가 되는 이 다수결의 원칙, 이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원칙이 모든 원칙을 넘어서는 최고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수결의 원칙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 표만 많이 있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선호한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로크적인 생각들에도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간과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불가침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보면은 어떤 정언명법에 따라서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 아니면 자연법적인 사상에서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그러한 다수를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다수가 하나의 어떤 집단이 되어서 소수를 도리어 반대로 이렇게 통제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행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대중의 그러한 욕구나 그러한 필요들에 따라서 그 다들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수라는 것이 도리어 하나의 커다란 폭도가 되어서 도리어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희생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죠. 그때는 그에 대해서 막아쓰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과연 이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고 기본적 자유가 지켜지는가, 그리고 전체 어떤 자유가 더욱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는가, 소수에게조차도 그것이 적극적인 그런 자유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어떤 삶의 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의미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도리어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그것을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다수결 원칙이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거기에 분명 한계가 있고 거기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변혁적 리더십의 어떤 지적인 시험과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의 매우 재능 있는 지적 리더들은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적 리더들이 매우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보수주의였고, 자유주의였고, 그리고 개인주의였더라고요. 그런데 사회 다윈주의자, 아까 다윈주의 말씀드렸죠. 닌 썸너, 윌리엄 그람 썸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썸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리카도의 경제학 그리고 자연 도태 이론들을 종합하여 이론을 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홈스타터가 지적했듯이 남성의 재산과 여성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외에 어떠한 정부 역할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결정론을 발전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수주의, 자유주의자들, 적 개인주의자들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학자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다윈이즘과 고전 경제학 및 스펜서의 개인주의를 결합하여서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개인주의를 국가가 혁신적으로 통제하게 될 사회 입법을 무효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필드가 이제 사회 입법을 통해서 적극적 자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 필드도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법률을 둘러싼 로크너와 뉴욕시 판례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책을 쓴 저자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같습니다. 그 카네기는 과도한 평등주의를 비난하고 무자비한 경쟁을 실천하였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주의적 측면에 있었다는 것이죠. 엄격한 개인주의와 빈민에 대한 자본주의적 수탁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기묘하게 조합해서 설교했고,
이러한 지적 무대를 지배한 것은 스펜서였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경쟁주의에 대해서 그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된 것을 제공한 사람이 이 스펜서, 허버트 스펜서,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교수님 지금 하시는 것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1882년 가을에 최고점에 도달하였음이 틀림없는데 이 스펜서가 미국을 여행하였고 그의 환영현은 델모니코 레스토랑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뉴욕에 있는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 같습니다. 거기에는 썸너, 그리고 슐츠, 그리고 비처 등 미국의 사상계, 그리고 기업계, 정치계 지도자들이 참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스펜서 이론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했죠. 즉 소극적 자유를 지지를 한 것입니다. 적극적 자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만한 사상가가 거의 없는 풍경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는 사회비평가 워드였자. 이 사회비평가 이 워드라는 사람이 적극적 자유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레스터 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부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회 다이니즘에 고개를 돌렸고 그는 인간이 진화하는 목적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은 생산적이기보다는 낭비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즉, 이 자연시대 자연에서는 동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진화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개인주의를 통한 어떤 그런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바꾸어가고 서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 자유관념으로 그렇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부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전 시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나 적합하나 대의정부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식인들이 지도해야 한다고 믿었으나 사회학에 갑하는 정치 전략을 구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식으로 그럼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할까 이런 정치 전략은 잘 개발하지 못했다는 건 그건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정치인들 해야 되는 것이겠죠. 부정적발자들, 개혁자들, 진보주의자들, 공정거래, 스퀘어 딜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 자신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당원들, 뉴 프리덤 디모크라트, 그리고 라폴레트 진보당원들이 오로지 세계의 첫 10년 동안, 1900년도에 10년 동안만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미국은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확장시킬 필요성에 직면했으나 그러한 공적인 행위는 지적 리더십이 그 과제에 부적절했기 때문에 기우뚱거리고 변덕스러웠으며 여러 영역에서 아직 공적인 행위가 도달하지 못하였고 지적 리더십은 하나의 해결책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산업사회와 도시의 여러 악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향과 내용,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사상과 정치 사상을 가지지 못했고 그 시대의 거의 어떤 사상가들도 목적과 정치 그리고 정부를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적 기초를 제공할 많은 포괄적 이론에 제공할 만한 포괄적 이론에 관심을 가지거나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윌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공적으로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떤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공적 행위가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소극적 자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 자유가 들어오는 것에 그러니까 정부 행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주고 적극적 자유로 해줘야 될 그런 지적 어떤 리더들이 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목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자유를 증진시키는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정치, 이런 것을 이루어서 국가 구조를 만들고 정치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정부, 뭐 이건 입법부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하나의 지적 기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없었는데 그 중에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윌슨 대통령이죠. 우드로 윌슨입니다. 윌슨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대중적이고 반다수결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베조트의 일부 문학적인 정부 이론에 잠시 흥미를 가졌던 이 젊은 정치학자 윌슨은 곧 평생 자신을 지도하고 유지시켜줄 이론을 구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윌슨이 바로 자신의 어떤 평생 정치를 해나갈 그런 원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오스틴 렌이라는 분에 따르면 그는 남북전쟁 후에 미국의 많은 저자들 중에 처음으로 책임 있는 정당 정부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조직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원리를 진작시킨 인물이었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당 정부, 책임 있는 정당 정부. 그는 확고한 다수결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그는 또한 다수결주의자가 됐다. 그래서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수가 아닌 어떤 집단의 사람도 나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나에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수에 의한 의견만이 온전한 미국의 의견이다. 이렇게 강력한 다수결 논리를 주장하고 나타난 것이죠. 그는 분립된 정부를 통합시키고 유권자들에게 명료한 대안들을 제시하여 여당에게 활기찬 반대활동을 펼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정당 체계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은 향상시킨 힘으로서의 리더십의 소명에 주목했는데, 그는 위대하고 천부적인 리더십은 파편화된 권력과 작은 왕국들로 이루어진 의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고, 또 처음에는 통상 타협적인 대통령 역시 그렇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사상이 이제 성숙해 나가고, 우드로 윌슨의 그러한 사상이 성숙해 나가고,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도력을 목격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사상이 성장해 나가고, 또 테오도로 루즈벨트, 프랭클린 말고 테오도로 루즈벨트의 적극적인 지도력을 딱 보고 난 뒤에는 윌슨은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정당 체계에 기초한 활기찬 대통령의 리더십 원리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원리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정당이 있고, 그리고 거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받는 활기 있는 대통령 리더십이 있고, 그런 대통령 리더십 가운데서 적극적인 어떤 자유를 만들어갈 그러한 정부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대통령상으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도 저도 사실 대통령이 정책을 이제 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렇다고 입법부가 정책을 이끌어가고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통령은 일단 책임 있는 정당 정부에 따라 가지고 바로 그러한 지지를 받은 그러한 활기찬 대통령, 적극적인 대통령의 그러한 리더십, 그 리더십을 통한 적극적 자유의 그러한 수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산업화에서 지금 정보화로 오고 4차 산업혁명, 이러한 하나의 전환점의 시기에, 이 시기에 맞는 정말 이러한 대통령의 그러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이 모든 제도들을,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은 이 모든 제도들을 목적과 원리, 그리고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목적이 있죠.
개인의 자유를 확대,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원리, 어떤 원리를 찾아갈 것인가, 다수결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책, 이렇게 자유와 다수결과 그리고 정책, 이것들이 갖추어진 그러한 정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진 그러한 모습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정당에서 원리 대 원리의 공개적인 전쟁을 통해서 획득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존재할 때 그 정당은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명확한 정책들을 가지게 된다. 리더 없이는 원리도 없다. 원리 없이는 정당도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내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원리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원리를 내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당이 가질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세워진 그러한 정당을 통한 리더십, 그 리더십은 이 원리를 가진 리더십이고 이 원리를 통하여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그러한 원리를 가진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정치와 리더십이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강단에서 요청했던 그런 종류의 리더십을 입증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거의 어떤 사람도 윌슨이 했던 것처럼 잠시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공격했던 바로 그 파편화와 상호 좌절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패배당했으며 그는 당을 또 재정비하려고 하였고 그가 1920년대에 떠났던 그 정당은 희망 없고 야비한 보수주의에 빠져 뉴딜 때까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어떤 정치와 정당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기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윌슨은 승리한 다수의 원리들을 실천할 강력한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가 떠났던 당은 너무나 취약해서 1920년대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에 하나를 당했으며 이 에피소드는 최고 리더십 테스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 리더십에 대한 시험, 그것이 바로 1920년대에 나타났던 하나였던 그런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윌슨이 다른 지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수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가 그의 당, 그 주위와 그 아래의 리더십 구조,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1920년대 미국에서 지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하나의 대책을 요구했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은 그가 하나의 어떤 지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정치적으로 가능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책, 결국은 하나의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 1920년대 이제 그것을 하나의 그런 대책, 그것을 요구해 볼 수가 있다. 즉 그러한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윌슨이 주창하고 그것을 또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이 원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말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그는 1920년대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윌슨에서 넘어와서 이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보좌관이자 오랜 찬양자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이 경제 불황의 밑바닥일 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민과 새 행정부는 경제적 실패를 정의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진척시킬 지적 리더십을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래서 당시에서 미국 국민들과 또 새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 자유에 대한 개념, 과거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그런 새로운 어떤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적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그러한 지적 리더십을 필사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어떤 자문단, 대통령 자문단들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됐죠.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대적 조건에서의 자유의 본질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수단에 관해 발전되고 정교한 사상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고문단들, 지적 고문단들은 사실 어떤 새로운 자유의 개념과 또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그런 정교한 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능력 자질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헌신을 엄격한 지적 정교성과 결합시킬 만한 집단이 부재한 데 원인이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주변에는 뭐 반트러스트주의자들, 경제 집산주의자들, 균형 예산주의자들, 적자재정주의자들 등이 루즈벨트주의로 몰려들거나 그러면 접근을 요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의 자랑스러운 실험은 그 자신의 지적 관습에 대한 반성이었던 만큼이나 이런 지적 혼합물들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기도 했는데, 루즈벨트가 가장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지식인인 케인스, 존 메이아르트 케인스 학파가 있죠. 이 케인스가 뉴딜 후반까지 그를 피했다는 것은 매우 통렬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루즈벨트는 케인스와 같은 경제학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케인스는 루즈벨트를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루즈벨트를 자유에 대한 충격적인 재정에 도달케 한 것은 어떠한 지적 리더십의 힘보다는 불안과 전쟁의 가혹한 압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자신만의 강경한 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적대자 히틀러에 직면하여, 그러니까 히틀러가 세계 정복과 독일인들의 어떤 세계 지상 국가 건설에 관해서 이것이 자유다라고 하면서 들고 나서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 원하는지 알기 원하는 민중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왜 2차 대전을 우리가 맞이하였으며 왜 2차 대전을 우리가 참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민중들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루즈벨트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젠 우리 자유의 개념이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는 한 세기 반 이전의 인권 헌장, 이 이제 미국 헌법에 있었죠. 인권 헌장을 따로 나중에 수정 헌법으로 만들었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에 관한 것들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고 확대시키는 새로운 하나의 경제 권리 헌장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이 모두를 위해 안전과 번영의 새로운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소위 제2의 권리 헌장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 식량, 의복 등 구체적인 것들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우리의 권리라는 것, 자유의 권리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개인의 속적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이제는 개인이 필요한 그런 의복, 물, 음식, 치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의 그러한 자유를 확대시켜주는,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는 제2의 경제 헌장, 제2의 권리 헌장인 경제 권리 헌장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영국인들에게 지배적이었던 이 원리를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수결 원리라는 것을 채택하는데 30년 동안 그것이 늦추어졌는데 그것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드로 윌슨의 첫 위임 연설에서 다수결 원리가 지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러 이유 중 어떤 것도 하나의 지적 리더십의 어떤 실패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리더십들이 그 당시 어떤 실패를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미국의 환경 자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번스 교수님은 해리슨이 영국의 어떤 그러한 적극적 자유와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이 지적 집단들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적 집단들이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 이런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성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뛰어난 있던 지적인 정신들이, 이러한 뛰어난 정신들이, 이 뛰어난 이 정신들이 바로 친분 관계로 인해서 묶여 있어야 된다.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서로 이러한 뛰어난 학자들이 서로 간의 친분 관계로 인해서 이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입법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그냥 입법 프로그램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풍부한 원리에 도달해야 된다. 그들이 끊임없는 어떤 지적 토론을 통하여서 입법을 만들 만한 그러한 하나의 원리들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바로 도달하고 이러한 원리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리고 최고 권력하고 어떤 다소나마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원리를 도출하고 입법 과정에 그것을 입김을 불려고 해도 그들이 결국은 이제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들과 관계가 없으면은 그들은 공허한 어떤 그런 원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원리는 이 사람들이 최고 권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뚫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가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그리고 정당 등에 침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집단들이 실제로 법안을 위반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실제로 정당이나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교류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원리들이 입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 만들어져야지 이 지적 집단에 의한 어떤 그러한 어떤 혁명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상, 어떤 생각들, 어떤 지적 산출물들이 이 사회 가운데, 국가 구조 가운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미국적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파편화된,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회주의자들, 뭐 노동주의자들, 뭐 은화제조주의자들, 뭐 다양한 조의자들만 파편화되게 막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적 리더, 지적 집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영국보다 바로 이러한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포함한 어떤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지적 집단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우리는 좀 요연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인적 교류나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학계 역시도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풍부한 원리를 산출하느냐, 서로 이제 싸우니까는 원리 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조직들이 있느냐, 조직도 다 파편화되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조직도 없고, 그리고 최고 권력과 접촉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로 알지 몰랐지만 지금은 각각 따로, 정치는 정치, 학계는 학계, 뭐 사람들은 뭐 어떤 노동계나 민주계는 민주계 따로따로 이제 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여러 유착이다 뭐 해가지고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지적 집단이 더 이상은 이제 어떤 복잡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내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되느냐. 난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여기서 있고 싶다. 이게 이제 어떤 지배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런 것이죠. 누가 학교에서 정치교육 한다면 그 학자인데 왜 정치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정말 지적 집단의 그러한 산출물들이 정치를 통하여서 사회에 실현되고 그러므로 적극적 자유가 확산되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에 관한 그러한 어떤 이미지 자체도 이제는 탈피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게 된다. 거기에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계에서도 많은 지적 집단들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그것 되는데 기여하는 것이 도리어 어떤 좋은 모습,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어진 그러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때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볼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변혁적인 그러한 리더, 변혁을 이루는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리더들은 결국은 서로 하나의 집단적인 지성과 그 가운데 열띤 토론을 통한 원리 산출,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인 어떤 정당과 또한 입법기관과 아니면 행정기관과 아니면 최고 권력과의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어떤 성숙된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드로 윌슨도 원래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테오도르 루즈벨트의 그런 어떤 활기찬 리더십의 모습을 보고 책임 있는 어떤 정당 정부에 따라서 거기서 원리를 가진 어떤 리더십 대통령을 통한 활기 있는 그러한 대통령 리더십의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질문을 제시하면서 또 오늘 장시간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휴가철인데 또 이 휴가 날씨도 많이 더운데 잘 또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음식들도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제 막 여러 음식 먹고 또 그것 때문에 배탈 나고 하는 경우들이 또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음식 조심 잘 하시고 건강하고 또 여름 또 잘 나시고 지금 중복, 말복까지 넘어가는데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삼계탕도 하나씩 드시고 특히 인삼은 이제 4년근 이상이 좋다고 하거든요. 농협 같은 데 가면 좀 싸게 파니까 인삼도 넣어가지고 좀 삼계탕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